자, 글로벌 스톡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투자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 텐데 요즘 중국에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배달 서비스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또 한 가지가 그 개혁이 또 일어나고 있는 산업이 있는데 이게 또 제약바이오 산업이라고 해서 이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중국의 이 관련 산업에 우리의 관심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경기 PIB 센터 이종구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가 세부 산업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 2주 전에 출연하셔서 지금까지 중국 경기가 어떻게 동향이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주세요. 예, 저희가 언급했었던 여러 가지가 많아서요. 특히나 이제 분쟁, 협상, 갈등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화해 제스처가 분명히 나올 거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얼마 전에 스몰 딜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돼지 돈육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120% 올랐고 덩달아 유럽도 한 60%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 축산물 수입하기로 했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어제예요. 또 어제 외교부에서 그 외교부 차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중국과 미국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지금 화해 국면에 지금 스몰 딜 수준이 아니라 빅 딜 수준이 지금 약간 준비되고 있는 제스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새벽에 하나 지금 본 게 있는데 그게 미국은 지금 19년도 10월 30일, 그러니까 이번 달 3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의 관세 부과한 그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그거 배제 신청을 받으면 그거를 환급해 주는 거 내년에.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언급이 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테슬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공장이 지금 다 테스트가 완료됐고 지금 정부 도장만 중국 정부 승인만 받으면 바로 지금 출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최근에 막 촬영한 내용도 유튜브에 나오는데 예, 막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로 테슬라 3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 배달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나홀로족, 홀로족, 그다음에 우리 링링하오 그런 많은 세대들이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이렇게 바람 쐬는 것조차 귀찮아서 이제 거기서 시켜 먹고 그다음에 바로 낮잠을 취한다든지 자기 하고 싶은 오락을 한다든지 이런 지금 문화가 완전히 굉장히 상하이나 이제 큰 도시 위주로 해서 되게 그런 게 좀 성행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달 이용자가 벌써 3억 명이 넘었고 배달 음식 쓰레기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이고요. 그 정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제약사 중에 좀 우리가 세계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제 제약사가 로슈, 그다음에 화이자, 노바티스, 바이엘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블룸버그에서 어제 뉴스에 화이자 로슈가 중국 정부 요구에 약품 가격을 최대 70% 인하하는 거를 요구받았다. 그런데 요거는 블룸버그 그러니까 어떤 기자분이나 이렇게 퍼블리싱 하시는 분이 의도에 따라서 좀 잘못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출연할 때마다 항상 신중하게 전날에 이제 현지 금융, 그러니까 중국 쪽 금융 쪽이나 리서치 쪽이나 언론 쪽이나 이렇게 다 한 번씩 통화를 해요. 왜냐하면 가끔씩 나오는 거고 게다가 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거는 분명히 중국 정책 중에 양립제에 의해서 최근에 시행된 4+7 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R&D 산업하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산업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이어서 의약품을 이제 대량 구매를 이제 진행하게끔 하고 약품명을 아예 이제 정부에서 통일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받아가지고요. 기업이 경제 입찰을 통해서 약품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한 것과 치열하지 않은 것으로 나뉘게 하고 기존 회사의 매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약품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큰 이 정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기업을 보기 전에 숲을 보라 그러잖아요. 이 정부의 기조. 중국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할까 부분의 기조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제일 지금 심각한 부분이 노령화입니다. 지금
뭐 도시 간 농촌 간의 이 빈민 격차도 너무 크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좀 희석시킬 수 있고 가장 터치하기 쉬운 부분이 이 의료비 지출 그렇죠. 부분을 줄여주는 거예요. 네. 그 뉴스에는 크게 언론이 안 됐는데 얘네가 어떤 단계를 밟았냐면 2016년에 양립제라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거의 처음 못 들어보셨을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양립제라는 게 그 우리가 약을 구입할 때 유통 단계가 보통 한 서너 군데 거치잖아요. 네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다 걷어냈어요. 네. 2년 정도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중국 그 바이오나 제약 제품의 주가에 실제로 반영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그게 끝나자마자 작년에 이 4+7 제도가 정책이 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최근에 제약주 중에서 하한가 맞은 거 있어요. 근데 네. 저는 모르면 차라리 대답을 안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연구자분들이나 뭐 현업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잘못 뭐 차트를 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4+7이 뭐냐면 4는 뭐고 7은 뭐예요? 예, 네. 4는 그 도시를 4도 그렇고 7도 그렇고 이제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4가 이제 베이징, 네. 텐진, 상하이, 충칭 이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7도시가 선양, 다롄, 샤먼, 광저우, 선전, 청두, 시안 이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 제도에 맞춰서 25개 지역, 그러니까 사실 전국으로 네. 다 확대하는 정책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우리가 그 제약을 얘기를 할 때 그 헬스케어 사업을 할 때 중국 내에서 리서치 친구들이나 그 투자자분들이 예, 분류하는 일단 표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얘기 많이 네네. 하는 게 바이오 시밀러, 네네. 뭐 복제약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복제약을 만들었으면 성공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주가 급등에 그쵸, 연이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은 지금 전혀 그런 케이스가 18년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 경쟁 입찰이라는 거는 이 그 싸게 내야죠. 맞습니다. 네. 그 중국에서 지금 그 약품명을 아까 전에 정리했다는 그 25개 품목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 약품명을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네네. 걸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혈압 이런 치료제라든지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진정제, 뭐 진통제 뭐 이런 부분의 약품을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도 분명히 낙찰한 가격이 낮을 텐데 네네. 올해 또 입찰을 붙여서 그런 시밀러 기업들이나 이 회사들 다 이렇게 입찰 경쟁시켜요. 네네. 그러면 그 지역에 입찰되면 그 지역의 모든 그 판매량의 70%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박 나는 거네요. 근데 입찰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을 낮춰야죠. 낮춰야죠. 그런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낮췄냐면 작년에도 낮았는데 네. 올해 지금 입찰해서 평균 입찰가가 많게는 70% 넘게 생성된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게 로스바스타틴이라는 심혈관 질병 예방 그 약이 네네, 있는데요. 네. 그게 0.78 위안이었던 게 0.23 위안의 평균 입찰가예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70.4%예요. 네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로슈나 네. 이런 애들이 들어올 때 그 뭐 요구한 게 아니라 너희 중국 왔으면 중국에 계시면 우리 법에 따라라.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에 따르듯이 그거 따라라 이런 뜻이지 요구를 해외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게 뭐 중국에 진출했다는 얘기가 소식이 들으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히 알고 가야 돼요.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으니까 지금 보니까 특히 그 고령 인구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성인병에 대해서 성인병이나 이제 만성 질환은 이 약을 계속 그냥 평생 드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을 인하해주기 위한 중국의 정부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그 정책을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봤더니 약 이름을 아예 구분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네네. A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고혈압 약과 B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고혈압 약도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그럼 누가 할 거냐? 그걸 경쟁 입찰을 받아서 굉장히 가격을 계속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한번 입찰에 되면은 70%의 시장을 장악한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가격을 이만큼 낮춘 거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관련주로는
좀 수혜를 받을 관련주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종목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례를 가장 보는 네네. 게 쉬운 거니까요. 네. 그 신립태제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신립태제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우리 국내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40위안이 넘었었던 부분도 있고 얘네가 복제약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스타일대로 보면은 아 이거 주가 굉장히 좀 급등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머뭇거릴 때 이게 목표 주가를 막 30위안 잡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그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모니터링 못 하신 건이죠. 얘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작년에 입찰이 됐어요. 네. 근데 올해 입찰 신청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작년에는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격에 그냥 박리담회식으로 해보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올해는 유찰까지 됐어요. 네네. 그러면 점유율도 잃고 예, 가격 경쟁도 그렇죠. 예, 수익원이 이미 포기한 상황이었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이제 떨어져서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뭐 예, 한가도 맞았고 네, 예. 지금 19위안까지 네, 내려온 그렇게 상태고요. 밀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신제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세로폭신이라는 그 입찰에는 성공했는데 네. 말 그대로 얘네는 입찰은 됐어요. 네. 그런데 약품 가격이 또 16% 이상 하락하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럼 모두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네.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입찰가나 가격 변화나 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 그 거의 독점식으로 가지고 네네. 있는 그러니까 그 안정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진통제 부분을 거의 시장의 88%를 잡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항서제약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항서제약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항암 치료제? 예. 네. 그런데 실제로도 얘네의 그 대부분 매출 구조가 암 치료제가 40%고 마취제 26%, 조영제 13%. 이래서 사실 이 진통이나 뭐 이렇게 그 좀 안정제 이런 네네. 부분은 실제로 크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입찰 가격이 그대로예요. 133위안 정도 그대로. 이런 건 만성 질환이 아니니까 항암제나 이런 것들은 만성 질환이 아니니까 굳이 입찰을 낮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은연중에 이제 뭐 제대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네. 그 이제 뭐 중국어 버전이든 아예 이걸 번역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요 그 모든 약품명 25개가 정도 돼요. 네네. 거기 입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2018년, 2019년. 근데 작년에는 거의 이제 한 기업만 선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세 기업이 다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만일에 이거는 우리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해서 입찰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 보통 한 2, 3개 기업이 참여가 됐으면 2년 동안 유예를 주는데 네. 이게 만약 입찰 참여가 안 됐다 아니면 뭐 하나 정도 됐다 이러면 1년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그때 자동차 시장도 그랬지만 이제는 중국 시장도 자유경제 시장으로 오면서 도태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갈 기업은 나가는 그런 구조를 정확하게 지금 자동차 산업에 이어서 지금 의약,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의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 네. 신립태 제약이라든지 경신제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정책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실수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라 네. 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네. 들리고요. 네. 항서제약의 경우에는 그 어떤 정치의 악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이미 반영이 됐고 좀 좋아 보인다라고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긴 한데요. 네. 그 이제 항서제약은 약간 이제 그 회사 이제 본연에 이제 네. 그 중국은 우리가 여지껏 경험했던 바이오나 이런 그 제약 회사들 주식하고는 똑같이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항서는 지금 그 이제 신약에 대한 그 시장 반응 부분도 아직 좀 미지수가 있고요. 네네. 여지껏 그 이제 얘네가 대부분 그 주요했던 게 이제 아파티닙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또 출연할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치료제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예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입점을 준비하고 네네. 있고, 네. 예, 그 중국의 지금 노령화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지금 상황이고, 네네. 지금 문호를 열고 있거든요. 자동차고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는 좀 한번
신중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정책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항서제약이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4+7에 네네. 입찰된 기업 중에서 그냥 네. 제가 이제 본연의 신약 말고 우리나라처럼 시밀러 기업이 반드시 살아날 구조가 절대 아니다. 네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것들까지 알고선 중국에 있는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그래도 뭐 기업 소개까지 또 네. 도와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